2차전지가 저는 단기간에 올라간 거 다 그대로 거의 반납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나올 게 뉴스가 그런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 나올 거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년, 26년에 진짜 말 그대로 리튬 빅뱅, 리튬 폭발이 터질 수도 있는데 리튬 하는데 지금 에코프로랑 포스코밖에 없잖아요. 그냥 계속 리튬 매출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더블 가지 않을까요?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는 최근에 사실 증시가 많이 안 좋음에 따라 대다수의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그 와중에도 2차전지가 유난히 하락폭이 좀 큰 것 같거든요. 이 2차전지 주가가 유난히 크게 하락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고점 대비, 그러니까 지수가 최근에 뭐 평균 약 13에서 17%가 빠졌다면 2차 전지는 평균적으로 30%, 30한 7, 8%가 빠졌거든요. 최근 두 달 동안 급격하게 많이 빠졌죠.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첫 번째는 주도주인 에코프로가 좀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가 힘을 잃었다고 에코프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에코프로가 아무래도 그 소위 말하는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의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아주 급격하게 올라간 게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동안 거의 뭐 850%가 올랐으니까 거의 1000% 가까이 올랐는데, 그거를 뭐 나쁘다기보다는 펀더멘탈 어떤 뭐 급격한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가격의 정상화 과정을 거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양극재의 가장 그 중요한 리튬의 가격이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거든요. 탄산리튬 기준으로 치면 약 고점 대비 뭐 반토막 이상 났고요. 60% 넘게 빠졌고요. 65% 정도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46, 7%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리튬 가격 빠지는 게 좀 반등세가 나오는 거에 대한 사실 굉장히 많은 우려를 더 양산을 했고요. 부정적인 뉴스를 양산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겠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는 좀 철저하게 감춰지고, 중국의 CATL과 BYD가 LFP가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유럽에서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의 점유율을 계속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북미에서 뭐 고션 하이테크를 포함해서 뭐 EV 에너지 이런 회사들, 중국 로컬 업체들이 어떠한 뭐 꼼수를 부리든 어떠한 합작 형태든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의 점유율을 뺏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끊임없이 양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결국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안 팔릴 거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전기차가 판매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마치 모든 밸류체인이 2030년에 밸류를 다 땡겨온 것처럼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요인으로 보면 마치 외국인 기관이 뭐 2차 전지를 다 팔고 떠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최근 수급 보면요, 개인이 제일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지금 저가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보와 그 소음을 구분하는 게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최근 리튬 가격 하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 수준 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반토막 더 났죠, 그죠?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특히나 이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실적은 또 어떠한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배터리 셀 업체 먼저 LG엔솔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률도 8.9%까지 개선이 됐고요. 5%대에서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가 2분기보다는 1,000억 정도 늘어나 2,200억이 들어갔고요. 2,200억을 뺀 나머지 5,112억도 사실은 2분기 원래 실적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배터리 셀 업체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6%대 영업이익률에서 2.5%까지 빠졌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한 85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평균치가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459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많이 빠졌고, 가장 에코프로 그룹의 핵심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빠지니까
당연히 에코프로의 실적도 영업이익률 8.4%에서 3.4%까지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 유지를 했는데 656억으로 약 에코프로도 영업이익이 69%가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69%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 분기에 이렇게 많이 실적이 꺾였으니까 앞으로 계속 실적이 빠질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사실은 분기 실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연간 실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이미 사실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문제는 이 하락폭인데 하락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팔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라는 건 연속성이 중요한데 이 분기 실적이 현재 주가에는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이 녹여져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4분기에도 이렇게 지금 일단은 2분기까지는 굉장히 실적 선방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매출은 에코프로비움 1조 8천억대 약 2조 가까이 유지한 수준인 거고 에코프로도 2조 가까이 매출이 유지된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업이 깎인 부분은 일회성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4분기 때는 상당 부분 이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656억에서 한 1,200억에서 1,300억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에코프로 BM 기준으로도 한 850억에서 900억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튬 가격이 빠졌던 이유는 중국에서 그 탄산 리튬에 대한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 반등이 지난주 금요일 날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아주 급격한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에 반영된 현물 가격도 지난주부터는 더 이상 안 빠지고, 요거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옆으로 기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기다가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하락세를 멈추지 않았나. 이 150 위안까지 빠졌다가 지금 162.5 위안, 어제자 기준으로 162.5 위안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세만 좀 멈춘다면 사실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은 다시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판가가 빠지는 부분은 결국은 매출은 P 곱하기 Q잖아요. 네. 물량이 좀 회복이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리스크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따끈따끈한 이제 9월달 양극재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대구만 급격하게 이 약 17% 정도가 수출액이 감소를 했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과 LG화학이 있는 데죠. 수출액은 5.3% 감소로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이게 전 분기 대비거든요. 수출량은 오히려 19.4% 늘어났습니다. 청주에서는 2분기부터 에코프로 BM하고 LG화학이 물량 자체는 엄청나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요 포항 데이터 보시면 포항은 수출량은 18.4%, 포항이나 청주 쪽에서 물량 자체는 18.3%, 19.4%, 전 분기 대비해서도 약 20%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물론 가격은 빠졌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도 13%가 빠졌고 청주 같은 경우는 5.3%가 빠졌으니까 포항은 오히려 수출 가격을 곱한 수출액은 오히려 2.8% 늘어났고요. 청주는 5.3% 수출이 감소했지만 두 자릿수가 아닌 한 자릿수대로 선방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는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이슈를 양산한 거에 비해서는 일단은 Q가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양극재 업체들을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리튬 가격이 완전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 최소한 플랫하게만 유지돼도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은 올해 4분기, 빠르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영업이익률 약 8% 정도 때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지금 2차 전지가 저는 단기간에 올라간 거 다 그대로 거의 반납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나올 게 뉴스가 그럼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 나올 거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딱 뭐해서 또 쉽게 판단하실 수 있냐면, 상반기에 발주가 안 나왔던 장비 업체들 발주가 솔솔치 않게 9월 달부터 엔시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활성화 장비를 만드는 원익PN이라든지 아니면 하나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인테크라든지 이런 장비 회사들의 발주가 상반기에 소위 말하는 물량이 지연됐던 것들이
또 거기 보면 다 미공시로 다 돼 있어요. 뭐 계약 상대방 미확정 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북미나 유럽 쪽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장비가 먼저 선 발주 나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양극재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이제 리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안 좋았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히나 양극재 기업들 중심으로는 리튬 가격 상승 여부에 따라서 네네. 실적 개선에 대한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리튬 가격이 갑자기 급반등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급반등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탄산리튬의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었는데 중국의 탄산리튬 재고를 사실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수산화 리튬 가격에도 미치고 리튬 수출 가격에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중국의 탄산리튬의 가격을 쓰는 데는 LFP 배터리잖아요. 사실은 하이니켈 양극재는 영향은 받지만 중국의 탄산리튬 재고가 줄지 않는다고 해서 수산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는 건 아닌 거고 그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탄산리튬 때문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질 거라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탄산리튬 재고가 업체별로 어떻게든 그 재고를 떨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중국 그 리튬 재련하고 가공하는 업체들이 실제로 리튬을 지금 10월 초부터 탄산리튬 재고를 뭐 어떠한 형태로든 임의적인 형태로든 리튬의 재고를 실제 줄이고 있다는 거를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탄산리튬을 재련 가공하는 업체 말고 뭐 실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업체들 뭐 칠레 업체나 이런 이 남미 쪽에 있는 업체들은 9월 말부터 오히려 리튬 가격을 10%에서 15% 정도 올린다는 기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단기간에 또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탄산리튬 재고를 줄이는 부분은 물론 추세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리튬의 가격이 계속 빠질 거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금 진정 국면에 있다는 거는 실제 그 리튬의 재고가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좀 소진이 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다가오는 4분기 실적은 네네. 그래도 3분기보다는 나은 실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포스코 퓨처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탄산리튬 가격이 빠져도 포스코 리튬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지금 그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스코 아마 그러니까 완성차가 리튬 가격 폭락이 나와서 그거를 싸게 헐값에 넘기는 리튬에 대한 리튬 사급 비중이 급격하게 가장 많이 줄어드는 업체가 포스코 퓨처엠이라서 사실은 포스코 퓨처엠 실적까지 업데이트 해드리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포스코 퓨처엠 실적 업데이트 나중에 다음 달에 한번 전체적 2차전지 업체 다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사급의 비중이 가장 적은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실적상으로는 가장 선방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은 2분기부터 이미 지금의 양극재는 다결정 구조인데 지금 단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안정성도 뛰어나고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 단결정 양극재 또 장점은 뭐냐면 생산 원가가 약 6에서 12%까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양극재 업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밸류체인 회사들은 원가 절감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를 단결정으로 바꿀 경우에 마진 구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동 차장님이 단결정이나 차세대 양극재로 가면 우리 마진 뭐 12%, 13%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밝힐 정도로 단결정의 양극재 5대 천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걸 가장 빨리 상용화한 게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실제 하이니켈 양극재로 치면 에코프로비움이나 LNF가 선두권이죠. LG화학까지 3인방인데 단결정 양극재는 5월 달에 양산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매출 기준으로 2분기 기준으로 완성차가 제일 선호하는 모델이 M86, 그러니까 니켈 비중 80% 모델이거든요. 그 M86 모델에 지금 거의 30% 이상을 지금 단결정으로 매출이 나갑니다. 그래서 M86 가장 잘 나가고 그 밑에 싼 N65, 니켈 60% 모델은 이제 저가 차종에 나가는 건데 N65도 이미 지금 단결정으로 바꿔서 퀄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65까지 완전히 단결정으로 바뀌면 마진 구조는 리튬 가격이 뭐 폭락이 나와도 상당히 양극재 자체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양극재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하는 마진 효과가 크고
단결적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LNF, LG화학 다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도 이 소위 말하는 앞전에 그 업스트림 밸류체인 광물 그거에 대한 진심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직접 심지어 에코프로비엠은 그런 그 광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광산 지분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장 양극재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네들의 그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걸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3년 10월 18일이잖아요. 딱 1년 남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망간리치 다 같은 개념입니다. 망간리치, 하이망간, 고전한 미드니켈 이게 다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거잖아요. 왜냐면 코발트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차세대 양극재 양산하는 거. 그게 진짜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딱 1년 남았거든요. 그럼 1년 정도 리튬 가격이 예를 들어 1년 동안 계속 리튬 가격이 빠지진 않겠지만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을 차세대 양극재 생산으로 일종의 그 과도기적 턴어라운드 현상을 겪지 않을까. 그러면 차세대 양극재도 단결적 양극재 못지않게 마진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의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보다. 그리고 25년 기점으로 LFP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도 25년에서 26년에 우리도 LFP 양극재를 양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차세대 양극재, 그다음에 LFP 양극재가 동시에 나오는 해가 아마 25년, 약 1년 한 2, 3개월 남았네요. 그러면 그때 되면 저는 그 정도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면 리튬 가격은 지금 이렇게 빠진 거를 충분히 회복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25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잠깐 또 여쭤볼 게 네네. 이게 25년에는 특히나 또 겹쳐져 있는 이슈가 네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그 미국향으로의 공장 증설분이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소재가 필요할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재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데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급 과잉 때문에 네네네. 단가가 또 크게 빠지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면서 이게 실적이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네네. 그게 좀 정해지는 어찌 보면 원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25년이라는 네네. 기간이.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그 방향성을 좀 네네.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인데요. 그냥 당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단 LG에너지솔루션 GM 합작 공장이 오하이오에 지금 45기가와트가 가동 중에 있고요. 테네시 요 50기가와트 이거는 아직 가동이 안 됐습니다. 이거 가동 이제 앞으로 할 거고 미시간 50기가와트는 25년도에 가동되고요. 스텔란티스 합작 캐나다 공장이 24년 내년에 가동됩니다. 그다음에 LG엔솔 독자 공장이 미시간 40기가와트 가동이 되고요. 애리조나 43기가와트 요것도 25년에 가동이 됩니다. 혼다 합작 25년에 40기가와트 가동되고요. 현대차 30기가와트 가동되는데 25년입니다. 근데 여기 포함이 안 된 게 있죠. 도요타 지금 30조 계약 맺은 게 있죠. 그게 약 20기가와트 정도 이상 되는데 그거까지 포함되면 도요타 물량까지 합치면 한 373, 380 정도거든요. 엄청난 양이고요. 그러면 380기가와트에 필요한 양극재양 대략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 삼성 SDI도 지금 원래 인디아나에 30단 요것만 있었는데 34기가와트 추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GM 합작도 인디애나에 30기가와트. 요거 삼성 SDI발 나오는 게 한 100 정도, 100기가와트 미국의 물량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다 가동이 25년, 26년, 27년입니다. 그리고 SK온도 켄터키 공장이 한 86기가와트에 테네시 43기가와트. 그 다음에 조지아의 독자 9.8, 그 다음에 조지아 2공장 11.7, 그 다음에 현대차 합작 35기가와트. 그럼 요거 다 합치면 650기가와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인 거죠. 근데 공급 과잉 나올 수 있죠. 공급 과잉 나올 수 있는데 공급 과잉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 650기가와트에 해당되는 물량이 일단 양극재 업체들이 그 소위 말하는 캐파로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가장 지금 현재 27년까지 에코프로비엠 71만 톤 해놓은 거,
그다음에 포스코 퓨챔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 한 거. 근데 2030년에 100만 톤인데 그거를 땡겨서 2027년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 되겠죠. 66만 톤에서 아마 72만 톤 정도 될 겁니다. 역산하면. 그러면 그게 풀캐파로 가동돼도 제가 미래에셋 데이터를 봤을 때는 풀캐파로 가동돼도 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물량을 다 못 채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뭐 85에서 90% 정도 채운다고 해도 아직 뭐 15에서 20% 여력이 남아 있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 양극재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 배터리 셀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의 물량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량이 하나도 없고 100% 생산 양품이 나온 100% 생산 수율에 플러스 가동률을 한 번도 안 쉬고 24시간 365일 100% 공장을 돌렸을 때 예상하는 이거 목표치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으로는 가동률 80%면 상당히 잘 나오는 거니까 0.8을 곱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야 부품 불량품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그거는 더 공격적으로 잡아볼게. 불량품 15%밖에 안 나올 수가 없지만 불량품 15% 나온다 치면 0.85거든요. 그럼 0.8에다 0.85를 곱하면 이 물량이 100% 진행이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양극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거기에 실질적으로 2027년에 에코프로비엠이 71만 톤이 디자인 캐파 목표지만 저는 그 71만 톤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동률 0.8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그 양품의 비율, 생산 수율 0.85 곱하면 0.62 곱해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71만 톤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양극재 공급되는 건 저는 42만 톤에서 47만 톤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그럼 벌써 거기서 30만 톤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에코프로비엠만 85% 수율이 나옵니까? 다른 데는 더 수율이 더 떨어지겠죠. 심지어. 그럼 거기서 나온 물량,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만 양극재 회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의 SMM,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도 있을 거고, 니치아라는 회사도 있을 거고, 벨기에 유미코아도 있을 거고, 뭐 독일의 바스프토다라는 회사도 있을 거고, 이런 회사들도 물량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걔네들 나온다고 하는 물량은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만큼 그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걔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수율이나 가동률이나 이런 거를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렇게 효율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걔네들도 뭐 0.7이나 0.8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디자인 캐파랑 실제 출하량하고는 엄청난 갭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이 간과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확정된 물량이잖아요. 24년, 25년에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신차 쏟아져 나오는 물량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잡아놓은 게 2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신차 약 100종, 유럽에서 신차 약 80에서 100종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26년까지 최소한 못해도 절반 이상은 신차가 나올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해 또 들어가는 양극재 물량을 생각하면 단순히 공급과잉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외에 전기 선박, 뭐 전기 항공,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를 실질적으로 계산해봐도 ESS가 배터리 캐파가 850조인데 그럼 거기에 30%만 돼도 300조 시장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그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양극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300조 시장에서 양극재 들어가는 거 배터리의 40%가 양극재니까 거기서도 ESS에서도 120조의 시장이 또 추가로 확보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신차에 대한 것도 최소한 50조에서 100조 이상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 공급과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공급과잉 되는 거를 보려면 전기차 관련된 그 시장 침투율이 이미 30% 이상, 뭐 35% 이상은 돼야지 그 정도 30% 35% 되는 기준으로 아무래도 양극재가 먼저 선발주가 나가니까 그거 기준으로 최소한 뭐 1년 전 아니면 1년 6개월 전이면 그러면 아직까지 25년이나 26년은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왜냐면 시중에 나간 거랑 그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한 물량 쳐내기에도 사실은 벅찬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보실 때
언제쯤 2차 전지 강세가 다시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2차 전지 강세가 나오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일 악재로 가장 현실적으로 숫자로 눌렀던 게 이제 리튬 가격 그 하락세거든요. 리튬 가격 하락이 양극재가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리튬 가격의 하락이 멈춰야지 양극재 판가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하락이 일단 멈춰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사실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다시 스타트를 끊었죠. 저는 상당히 이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게 LG화학이 LG 엔솔 통해서 나가는 양극재 비중이 95%예요. 너무 LG 엔솔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LG 엔솔 말고 다이렉트 외부 판매 비중이 5%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도요타의 2조 9천억 양극재 계약 나온 건요, LG 엔솔 안 끼고 한 거예요. 별도로 도요타 쪽에서 별도로 LG화학의 양극재 2조 9천억 요청한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도요타도 얼마든지 일본의 니치아나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쓸 수 있는데 안 쓴 거죠. 그만큼 LG화학을 저는 양극재의 경쟁력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 배터리도 파나소닉 있잖아요. 안 쓰고, 도요타가 전기차는 늦게 뛰어들었지만 전기차에 대한 특허 건수만 13,000건이 넘을 정도로 완성차 배터리 중에서는 특허 관련돼서 LG엔솔이 압도적인 1등이고요. CATL하고 10분의 1, 10배 차이 나고요. LG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기아차나 GM 포드가 아니라 도요타가 배터리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데 파나소닉을 택하지 않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택한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글로벌 1등 경쟁력을 인정했을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도요타 자체가 북미하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고 72조 넘게 신규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72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이 직접 공급 계약 맺으면, 저는 다시 본격적인 수주 사이클이 돌아오면 그게 분명히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훈풍을 불어일으키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이 도요타 공급 맺은 게 아까 일회성이 아니란 말은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도요타 외에 지금 계약 안 나온 데가 사실 많아요. 혼다도 안 나왔고요. 혼다 지금 어깨는 거의 파다하게 돈다고 하더라고요. 혼다가 지금 유력하다. 다음 타자가 혼다 있고요. 그다음 볼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BMW도 지금 삼성 SDI가 굉장히 BMW 밸류, 요거는 유럽발 8월 말하고 9월달 데이터에 보면 유럽의 BMW 판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에서도 BMW 신차에 대한 모멘텀 있으면 삼성 SDI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삼성 SDI랑 가장 끈끈한 협력 업체가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장기간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수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반기에는 에코프로비엠발 수주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포스코퓨처엠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포스코퓨처엠 사장이랑 포드 사장이랑 다이렉트로 만났거든요. 그 얘기는 포드 쪽에 좀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고, 왜냐면 포드가 지금 SK온으로부터 배터리를 받잖아요. 그래서 SK온하고 포스코퓨처엠하고도 관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SK온 발로 그 포스코퓨처엠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 나올 가능성이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래도 코스모 신소재는 두세 달 전에 그 LG화학 통해서 양극재 납품 계약이 나왔잖아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은 그 포지션이 제일 작죠. 이제 25년이나 26년 기준으로 15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20만 톤까지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현재 분기 실적 깨진 걸 반영해도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LNF 합산 올해 매출 증가율이 47%고요. 내년 매출 증가율이 38%고 25년 매출 증가율이 오히려 가장 큽니다. 56%예요. 근데 이게 뭐 일시적인 분기 실적은 둔화될 수 있지만 양극재 업체들이 이걸 공급 캐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50% 가까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3년치 평균을 내봤더니 5대 천왕이
올해 포함 23, 24, 25, 3년 평균이 47%가 나옵니다. 예, 현재 기준이요. 이거는 신차라든지 추가 공급 계약 맺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을 또 보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은 3년 평균 68%가 나옵니다. 근데 이 3년 평균 증가율 중에 가장 높은 거는 24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LNF 이거 그 소위 말한 23년에 50% 영업이익 감소되기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보고요. 사실은 25년도의 데이터가 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25년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40%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74%, 심지어 가장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로 보는 LNF도 61% 영업이익 늘어날 걸 보거든요. 그러면 5대 천왕 평균 3년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68%예요. 어느 업종이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매출은 56% 영업이익 68%나 나오는 업종이 저는 2차 전지가 빠져서 욕하시는 분들 많지만 저도 엄청 욕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너무 명확해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나올 신차나 앞으로 나올 추가 공급이 반영이 전혀 안 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터리 셀 3사가 작년 기준으로 약 89기가와트에서 26년 기준으로 1193기가와트니까 22년 작년 기준으로는 26년까지 3배 성장하는 그림이죠. 그럼 3배 성장하면 연평균 증가율로 치면 3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전히 뭐 압도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분기 실적보다는 연간 실적에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 그냥 꾸준히 뭐 23년이고 24년이고 25년이고 매출이든 이익이든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역시 저는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은 게 포스코 퓨처엠 106조 수주 받은 게 한 방에 빡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24년부터 25년, 26년, 27년, 28년까지 쭉 그냥 연관성 있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코스모 신소재는 실적의 안정성은 코스모 신소재는 숫자로 보면 전체 이 매출 증가율 평균 폭도 제일 크고요. 이익 증가율의 평균 폭은 포스코 퓨처엠 다음으로 2등입니다. 2등인데 포스코 퓨처엠을 코스모 신소재보다 더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코스모 신소재는 캐파가 15만 톤 가는 그림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100만 톤 가는 거니까 상식적으로 5만 톤에서 15만 톤 3배 늘리는 캐파가 어려울까요? 30만 톤에서 100만 톤 늘리는 게 어려울까요? 가동률이나 수율이나 뭐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 환경적인 요인들이 비교도 안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 가치를 좀 낮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25년도부터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하고요.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걸 개발했더라고요. 성능은 천연흑연보다 인조흑연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근데 가격은 천연흑연보다 인조흑연이 2배 정도가 비싸요. 근데 성능은 인조흑연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천연흑연 가격인 저팽창 인조흑연을 개발했어요. 예. 저팽창 인조흑연 그거를 개발해서 그거가 양산되는 게 24년, 25년입니다. 그것도 양산하는 시기가 실리콘 음극재는 26년 양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음극재에 대한 밸류를 저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 오히려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빠져서 포스코 퓨처엠도 47%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음극재에 대한 밸류에이션 오히려 할증을 주면 줘야 됐지 그거를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요인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양극재 쪽에서는 실적의 안정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숫자가 찍히고 있고 음극재에 대한 추가 밸류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 보이고. 그럼 대표님 일단 2차 전지 강세는 우리가 1차적으로 리튬 가격의 회복세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네. 2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신차 라인업이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네.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네. 그에 따른 수주가 다시 한번 좀 맞습니다. 붐을 불 때 네네. 비로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세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유난히 이 2차 전지 계열 내에서도 포스코 그룹을 또 네네.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을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에코프로를 나쁘게 보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오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에코프로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에코프로 싸다 비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동안 850%에서 100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포스코 그룹은 1월달 대비해서 지금 그나마 포스코 그룹도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74만 원 찍을 때는 100% 넘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지금 50만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포스코 그룹은 연초 대비해서 오른 거는 80% 정도입니다. 그럼 포스코 그룹은 80% 올랐고 에코프로 그룹은 연초 기준으로 에코프로 그룹은 680% 올랐는데 그럼 에코프로보다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 밸류체인이 안 돼 있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에코프로가 가지지 못한 아르헨티나 염호도 갖고 있죠. 에코프로가 가지지 못한 광석도 갖고 있죠. 2차전지 밸류체인의 핵심인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 후발 주자지만 2030년 기준으로 하면 물론 에코프로 BM도 우리도 2030년까지 100만 톤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는 포스코 그룹의 2030년 100만 톤이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걸 가지고 매출까지 잡았으니까. 그러면 포스코 그룹의 밸류체인에 대한 그 수직 계열화에 대한 투자 가치랑 에코프로 그룹사의 밸류체인에 대한 수직 계열화의 가치가 680% 수익률 대 80%대 수익률 차이가 날 만큼 포스코 그룹이 경쟁력이 없냐? 상대적인 비교를 봤을 때 전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에코프로가 680%에서 더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포스코 그룹이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으니까 더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으로 봤을 때. 그걸 뭘로 따져서 알 수 있냐면 포스코 그룹은 이미 철강으로 85조에 5조 영업이익 나는 회사인데 리튬에 대한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아, 리튬 가치 매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떤 분이 그냥 만 톤당 1조 생각하면 된다고 그게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반영하면 포스코 그룹은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2030년 기준으로 42만 3천 톤이니까 42조 3천억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리튬 가격을 포스코 그룹이 잡은 3만 불은 너무 헐값으로 잡은 거고 현실적으로 아마 5만 불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 매출이 21조가 꽂히는 거잖아요. 5만 불 잡으면. 그럼 21조 매출이 꽂히는데 중요한 건 마진인 거죠. 에비타 마진인데 에비타 마진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탄산리튬을 미국에서 엄청 싸게 들어와서 수산리튬을 가공하는 마진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30% 가까이 마진이 나오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포스코 그룹의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가져오는 에비타 마진은 70에서 85%인 거예요. 그럼 평균 내도 80%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포스코가 갖고 오는 광석 리튬, 호주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갖고 오는 광석 리튬도 못해도 35에서 50%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 평균 내면 40%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광석 리튬이랑 염호 리튬에서 가져오는 에비타 마진의 평균이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럼 70% 마진이면 20조 매출 찍히면 14조가 그냥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구조인 거죠. 당장 24년도에 일단 광석 리튬부터 1조 8천억에서 2조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2조인데 평균 에비타 마진이 그건 이제 광석 리튬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광석 리튬 평균 마진을 볼게요. 그러면 한 40% 잡으면 2조 매출 꽂히면 8천억이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25년도부터는 1차 그 양산하는 단계인 아르헨티나 염호가 2만 5천 톤이 1차거든요. 그럼 2만 5천 ton 기준이면 그건 이제 70% 마진 잡을 수 있으니까 2조 5천억 보면 70% 마진이면 거의 1조 5천억이 영업이익 꽂히는 거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광석 리튬 있잖아요. 거기서 8천억에서 1조 꽂히잖아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철강으로 벌어들이는 5조의 절반이 25년도에 2조 5천억이 그냥 이익으로 꽂혀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가 완전히 물론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 매출 중에 전동공구나 IT 부품 매출 여전히 20%를 차지해요. 100% 전기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포스코 그러면 아예 빵에서 지금 2차전지 매출이 그냥 2차전지 매출과 이익이 그냥 조 단위로 꽂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포스코 그룹이 에코프로 초창기에 올라갔을 때 그 절차를 밟을 거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왜냐면 포스코 그룹은 전체적으로 그냥 철강의 밸류만 계속 갔다가 리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꽂히면 2차전지 밸류 체인 소재 업체로 완전히 탈바꿈하면 에코프로가 받았던 밸류를 포스코홀딩스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자회사 똘똘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HY 클린메탈 이런 회사들이 에코프로가 가진 에코프로 CNG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하고 그
뭐 캐파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에 물론 에코프로가 그 에코프로의 만의 그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거고 그걸 포스코 그룹이 따라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가진 자회사들의 그 기술력, 진입장벽, 경쟁력, 뭐 자본력 이거랑 포스코 그룹의 자회사들이 가진 기술력, 진입장벽, 경쟁력 이걸 따져봤을 때 이렇게 에코프로 막 680% 갈 때 포스코 그룹이 80% 갈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에코프로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든지 포스코홀딩스가 못 갔든지 그렇게 보는데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2차전지 밸류를 전혀 안 줬기 때문에 못 갔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당장 리튬 매출 꽂히니까 포스코홀딩스의 그 2차전지 밸류를 충분히 줄지 않을까. 그러면 에코프로만큼 뭐 650%, 680%는 못 가더라도 지금의 이렇게 포스코그룹 PER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주가 좀 빠져서 한 14배 정도 수준이고 내년에는 이익이 20% 넘게 성장을 해서 아마 5조 뭐 8천억에서 6조 2천억까지 영업이익 보던데 그 정도 영업이익이면 사실은 밸류를 치면 PER 뭐 13배, 12배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2차전지 뭐 양극재 업체들 PER 밸류 평균 내보면 50배가 넘는데 포스코는 양극재보다 더 고부가치를 생산하잖아요. 리튬 하는데 지금 에코프로랑 포스코밖에 없잖아요. 그럼 더 밸류를 할증하면 할증 줘야 되는데 양극재 평균 밸류도 못 받고 있는 거니까 포스코가 비싼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포스코가 더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그 수소박람회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그 포스코 회장님께서 네. 직접 또 방문하셔가지고 브리핑을 막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그 포스코 그룹사의 전무이사님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게 포스코 그룹이 우리가 지금 기존의 철강 회사에서 이제 2차전지 회사로 완전 탈바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수소에 대한 밸류까지 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제 친환경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또 인상 깊었던 말씀이 지금까지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포스코 그룹사를 지구를 해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지구를 좀 지키는 기업으로 좀 거듭나고 싶다. 그렇게 좀 알려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사실 친환경에 대한 기업으로 이제 우뚝 서고 싶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포스코홀딩스에 우리가 한 3년간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이 철강에 대한 밸류만 있지 2차전지나 그런 수소에 대한 밸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적정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4년도에 이제 리튬이 이제 2만 톤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 25년도에는 이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까지 하면 약 7만 5천 톤 정도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25년도 7만 5천 톤을 그 가치로 환산을 하면 7만 톤 기준으로 하면 3조 7,500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3조 7천억이고 그게 마진이 그때는 이제 염호까지 포함되니까 평균 마진 뭐 60% 정도 잡으면 65% 정도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60% 정도 에비타 마진을 잡으면 2조 가까이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26년 되면 정확한 3년 뒤인 26년 되면 사실은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나는 것만 5만 톤에서 7만 5천 톤 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광석 리튬은 5만 톤 이상이 될 거고 그럼 26년은 대략적으로 보면 한 12만 5천 톤에서 15만 톤 정도가 리튬이 생산되지 않을까. 그러면 15만 톤 기준으로 잡으면 15만 톤에 톤당 5만 불 리튬 가격 잡으면 톤당 4만 불을 잡으면 6조가 되고요. 5만 불을 잡으면 7조 5천억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거의 평균값을 하면 약 한 6조대 후반이라고 보면 거기에 에비타 마진 60% 잡으면 약 3조 6천억이 영업이익이 꽂히는 거죠. 그러면 3조 6천억 영업이익에다가 그건 순수하게 그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이 가지는 가치가 한 3조 6천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년 기준으로 리튬 업체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줘야겠죠. 그럼 그 평균 밸류에이션을 10배를 곱하면 36조가 되겠죠. 36조가 되고 철강에 대한 밸류는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대략 85조니까
85조에 에비타 마진 10%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6%대지만 에비타 마진으로는 10%니까 한 8조 5천억 정도가 에비타 마진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더 밸류를 더 줘야 되는데 그냥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서 국내의 철강 업체들 있잖아요. 현대제철, 동국산업, KG스틸 이런데 평균 밸류가 한 4.5배 정도 됩니다. 그럼 8.5배에 4.5 곱하면 대략 한 4배를 잡을게 그냥 보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4배 정도 잡으면 8.5조 에비타 마진에 4배 곱하면 약 철강이 가진 밸류는 34조 밸류가 나옵니다. 그럼 34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리튬이 가진 26년 기준으로 리튬이 가진 밸류가 36조. 그럼 그거 더하면 70조입니다. 그 70조를 아마 그 포스코홀딩스의 그 상장 총 주식수로 나누면 그게 아마 그러면 대략 아마 한 74만 원, 75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포스코홀딩스 100만 원 가즈아 이런 네네.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에 대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에 대한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은 그 리튬의 그 가격, 리튬의 그 매출을 보수적으로 선장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리튬의 생산량이 양산 그 속도나 생산 그 공정의 진행에 따라 지금 15만 5천 톤 잡은 게 뭐 18만 톤이나 20만 톤으로 가면 리튬 매출이 훨씬 커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 또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뭐가 빠졌냐면 포스코홀딩스가 가진 자회사들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 포스코 엠테 이런 자회사들, 그다음에 비상장 어떤 분이 그 비상장 그 왜 넣냐고 하는데 당연히 넣어야죠. 비상장도 포스코 그룹의 자회사니까 넣는 거고요. 포스코 그룹의 비상장 자회사 중에 꽤 큰 데가 포스코 건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상장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그냥 포스코 건설의 장부 가치에다가 그 건설회사들 평균 그 PBR 곱하시면 그것도 약 1조 가까이 1조 당연히 포스코 건설 탑5 안에 들어가는 건설사니까 포스코 ENC가 그러면 그것도 한 1조 정도 밸류를 주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또 지난번에 꼼꼼히 또 계산 다 해봤잖아요. 지분 가치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현재 시총 곱하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것만 다 더해도 30조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현재 기준으로 계산 안 하고 26년까지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20% 연간 성장 안 할까요? 저는 20% 충분히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20% 성장하는 거를 1.2 곱하고 1.2 곱하면 이 밸류는 더 지분 가치에 대한 밸류는 더 훨씬 올라가겠죠. 그럼 그것까지 더하면 100만 원 나올 수 현실적으로 100만 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지분 가치도 더 상승할 거고 25년, 26년에 진짜 말 그대로 리튬 빅뱅, 리튬 폭발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리튬 가격 올라간 부분이랑 그때 25년, 26년도에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염호 리튬하고 광선 리튬의 생산량이 26년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건데 보수적으로 15만 5천 톤 잡았지만 그거보다 양산이 엄청 더 빠르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리튬의 매출 포지션이 더 커지면 마진은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고 최고 목표가 90만 원 나오고 그 90만 원을 내리지 않은 게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앞으로의 핵심 기점은 25년을 기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얼마나 염호 리튬이 매출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염호 리튬이 42만 톤, 42만 3천 톤이 매출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42만 3천 톤이 쪼개져서 반영이 돼 있지만 근데 철강의 밸류로 훨씬 뛰어넘는 밸류가 플러스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85조에서 5조 영업이익 나는 거라 20조에서 10조 넘는 12조 가까운 영업이익 꽂히는 거랑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의 밸류의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30년까지는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계속 리튬 매출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봐도 향후 한 3년 정도 뒤에는 포스코홀딩스의 시총이 한 100조는 넘을 수 있겠다. 지금의 시총보다는 훨씬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한 3년 정도 투자해서 더블은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제가 봐도 포스코홀딩스가 리튬이 뭐 리튬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더블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 지금 당장
향후 3년 동안 포스코홀딩스만큼 리튬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너지 컨설팅하는 업체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리튬을 재련하고 가공하고 양품을 양산해서 그걸 테스트를 거쳐서 고객사에 납품하고 고객사에 또 고객사 자체 테스트를 거쳐서 오케이 하고 리튬을 처음에 재련 가공하는 그 모든 소위 말하는 공정을 다 합치면 최소 7년에서 8년이 걸린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7년이나 8년이 걸리는데 그럼 7년, 8년 나올 동안에 포스코홀딩스는 가만히 있나요? 저는 그럼 그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42만 3천 톤이 아니라 리튬만 100만 톤 양산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 수소 가치는 아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냥 그 리튬하고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반영된 거니까 여기에 수소 가치 반영되면 대표님 말씀대로 3배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철강에 있어서 아리백 상황에서 그렇죠. 네. 결국에는 친환경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끔 하는 업체가 별로 많지 않기 없습니다. 때문에 네네. 포스코홀딩스가 분명히 철강에 있어서도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가 전기강판 마진이 엄청 좋은데 전기강판도 사실은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전기강판 마진도 좋고 엄청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일 건데 그거 관련돼서도 밸류가 지금 현재 철강 밸류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전기강판 가장 많이 가격도 올리면서 물량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저는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하는데 캐파나 규모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있으면 철강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하이렉스 공법이라든지 철강 내에서도 부가가치를 분명히 창출하고 있다. 근데 PER 4배를 준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심지어 KG스틸, 현대제철, 동국산업하고는 비교 불가인데 그냥 그들의 평균을 잡은 거니까 말씀 주신 보수적으로 잡은 게 상당히 맞다. 그래서 그거를 공격적으로 잡으면 목표 시총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아무래도 내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 있잖아요. 가뜩이나 최근에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터지면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또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트럼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친환경 관련해서 바이든이 워낙 많이 밀어줬었는데 이게 트럼프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IRA 자체가 일부 수정이 되거나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IRA 자체가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법안이니까. 근데 저는 IRA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대의 명분은 중국을 원천 차단하고 배제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너무 잘 알 거고 바이든보다 훨씬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IRA 대의 명분을 생각하면 IRA 법안 자체를 폐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일부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는 있을지언정 심지어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세력은 상당 부분 이미 IRA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은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거고요. 조 단위로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 공화당 지지 세력이 있는 지역이 IRA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인 거고요. 두 번째는 IRA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그게 전기차 업체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는 다닐 때만 친환경이고 전기차 만들 때는 친환경 아니잖아. 그래서 CCUS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발달되는 거고 전기차를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만들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에서도 친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CUS의 업체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우리를 지지한다. 왜? 앞으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탈탄소로 가는 측면으로 있을 때 미국이 이 친환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으로 가는 대세 흐름 속에 친환경의 중요한 기술인 전기차, CCUS, 신재생에너지 이거를 버리기엔 이 산업이 차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고 여기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절대 이거를 묵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공화당 세력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트럼프 전에 오바마 케어처럼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돼도 상원 하원 모두 지지를 못 받아서 결국은 철회됐는데 IRA 법안 자체가 공화당의 지지 세력은 잘 모르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IRA 법안 자체를 굳이 폐기할 정도의 실익이 없다는 거를 트럼프 지지 세력이 너무 잘 알 거고, 그리고 IRA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게 실제 그 법안 폐기해서 실제로 새로 만드는 게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굳이 법안 폐기를 하는 게 상당 부분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 수정 보완하면 그게 분명히 전기차 업체한테는 타격이 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타격이 될 수 있지만 그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대세에는 저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게 IRA 법안이 아예 뭐 시도가 된 게 아니라면 그 아예 초기에 그냥 아예 없던 일로 묵살해 버릴 수도 있는데 이미 몇 년간 너무 많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뒤집어 까기에는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또 후폭풍이 있다 보니까 후폭풍도 있고요.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식으로 바이든이 하는 거를 다 어떻게 보면 다 접고 내가 하면 마치 뭔가 내가 더 후광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굉장히 좀 이게 그런 약간 정치적 그다음에 그 정치적 발언을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번에 우리가 그 로봇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최근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로봇주들의 동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앞으로 로봇주들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로봇 자체는 굉장히 큰 성장 산업이고 로봇이 가격도 많이 싸지고 그 상용화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너무나 명확한데 이런 거죠. 이거는 사실은 꼭 로봇뿐만이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로봇 관련된 업체들이 단기간에 오버슈팅 나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꼭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더라도 두산 로보틱스급의 대형주가 신규 상장하면 그 신규 상장주는 장기간 뭐 기간 매물 출회 물량도 있고 뭐 당일날 거의 다 최고가를 기록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정 기간을 거치거든요. 꼭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이슈가 됐고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슈나 화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강 국면인 거지. 이게 뭐 저는 로봇주가 주가가 빠진다고 추세 하락으로 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요. 왜냐하면 로봇주가 최근에 빠지는 거는 결론은 로봇주가 그래 성장성은 너무 좋은 거 알겠고 앞으로 엄청 많이 쓰일 거야. 근데 성장은 나오는데 주가가 가려면 결국은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랑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에 곱하기로 이루어지니까 로봇이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의 기대값은 많이 올려놨는데 그거에 대한 이익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전반적인 로봇 회사들에. 그래서 앞으로 로봇 관련된 회사는 갈 건데 숫자가 찍히는 넘버스가 있는 회사들로 철저하게 차별화가 진행될 거다. 저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로봇의 성장이 꺾인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전체 연평균 로봇 시장이 최소한 20% 이상 성장하고 그중에 협동 로봇 시장 35% 연평균 성장하더라고요. 엄청난 시장이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없는 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왕노릇을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글로벌로 어떻게 보면 순위가 낮은 회사고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4위권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해외 상당 부분 매출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그 매출은 밝힌 건 50%씩 성장하고 이익이 아마 25년도 흑자 전환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숫자에 대한 밸류를 찍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적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밸류를 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 성장성을 인정하는데 숫자가에 대한 약한 부분이 장기간 조정받는 국면으로 간다는 우려가 있지만 로봇 관련돼서는 결국은 로봇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정부 정책 정확한 명칭 생각 안 나는데 그게 이제 개선이 아마 올해 12월 달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고 보면 정부 정책 모멘텀에 따라 또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로봇 회사들이 가진 또 개별 모멘텀이 있잖아요. 뭐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큐렉소라든지 로봇 부품을 하는 SPG나 뭐 SBB테크 같은 개별 회사들에 대한 뭐 수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보는데 일단은 신규 상장 대장주인 신규 상장주의 기간 물량 그 소화 과정 그러니까 보통은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게 지금 아직 소화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로봇 외에 지금 사실 부각받는 업종들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로봇이 좋을까? 반도체가 좋을까? 2차 전지가 좋을까? 아니면 AI가 좋을까? 그러니까 로봇이나 AI가 갈 때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못 가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로봇이나 AI를 기대감만으로 올리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AI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넘버스가 찍히는 시점이 로봇이 훨씬 빠를 것 같고 상용화 측면으로 봐도 로봇이 훨씬 더 그 상용화의 과정도 더 빠르게 진척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그 기업들이 글로벌로 잘하고 있냐? 저는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 뭐 큐렉소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글로벌로 막 진출한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글로벌 로봇 4등 기업이 됐고 그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한 여타 로봇들도 해외 시장 진출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반영이 될 건데 지금은 조금 단기 부담 국면인 거고 만약에 진짜 긴 호흡으로 2차 전지처럼 긴 호흡으로 보는 분들이 지금 로봇이 고점 대비 뭐 30% 이상 빠졌으면 저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뭔가 다시 하락세를 멈추고 뭔가 상승으로 반전되거나 뭐 옆으로 기고 있는 형태가 되려면 조금 더 시장은 필요해 보이지만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그 모멘텀에 대해서 움직인 부분이 로봇도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느끼는 게 로봇에 대한 성장성은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아직 그 실적단에서 맞습니다. 물음표가 띄어지다 보니까 섣불리 더 투자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찍히는 기업들 우선시 옥석 가리기가 돼서 이들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안 그래도 시장이 어려운데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시장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이슈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측 가능한 범위도 아니고 뭐 애초에 예측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대외 이슈 환경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무엇이 있나 이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럼 수출의 포지션이 높아지고 있는데 수출의 포지션이 과거와 다른 점은 중국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낮춰진다는 점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중국 포지션이 많았던 뭐 면세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의복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중국에서 포지션이 많았던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요. 화장품이 중국 포지션 높은 회사들이 급격하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타격을 받았고요. 반대로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 중에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클리오라든지 이런 회사는 주가가 견조했거든요. 그럼 미국 포지션의 수출 비중을 높이는 회사들의 기회가 있을 거고 그건 일시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뭐 장기간에 뭐 3년에서 5년 이상의 그 수주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데 미국 포지션이 대표적으로 높은 게 당연히 2차 전지가 미국 포지션이 높았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고 미국 포지션 이제 막 높이려고 하는 데가 엔터하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미국 포지션이 커지고 있고 미국 시장 막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잘하는 데가 이 건설기기하고 전력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 보시면 9월달 데이터가 9월달 합산 그러니까 3분기 수출 굴착기 수출 데이터가 7.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인데 나라별로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67.2% 성장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51.2% 증가했고요. 튀르키예가
25.7%, 사우디아라비아가 7.1% 성장했는데 여기 중국은 없습니다. 원래 중국이 포함돼야 정상인데 중국은 없고요. 수출 금액도 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저는 수출 금액이 굴착기가 이렇게 막 17% 이상 증가하는 거 근래 그러니까 23년 들어서 처음 볼 정도 상당히 증가폭 자체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굴착기 수출은 미국이 72.5%, 튀르키예가 65%, 사우디아라비아 58%, 러시아 33%. 굉장히 다양한 국가, 미국, 튀르키예, 미국, 유럽,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그다음에 러시아, 벨기에까지 상위 5대국 수출국이 모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요. 5대 수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6%입니다. 67%. 네. 기타 수출국 부진인데 이 중에 중국이 들어가 있죠. 기타 국가에. 그래서 상위 5대국 진짜 잘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대미 수출이 올해 6억 6천만 달러까지 늘면서 작년에 3억 8천만 달러인데 약 2배 정도까지 성장을 했죠. 그래서 한국산 굴착기 최대 수입국이 미국이 올해 처음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프라 투자하는데 배터리만 제조업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미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25년까지는 뭐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을 제외하고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또 다시 부각을 또 받더라고요. 소형주들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옴시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가 아마 그 작년에 0.7억 달러고 올해 1.1억 달러니까 뭐 30%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9월 달까지 수출 데이터가 사우디, 미국, 튀르키예, 러시아, 벨기에 5개 국가에서 상당히 데이터가 잘 나왔고 저는 오히려 이거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두산박객 같은 경우는 3분기 데이터 나오면 이거 더 올라갑니다. 이거 무조건 더 올라간다 보고 있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올해 영업이익이 57% 늘어나고요.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 78%가 늘어나고요. 5조짜리 두산박객도 올해 영업이익이 34%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년 평균으로 보면 25년까지 두산박해는 연간 10% 정도 매출이 성장하는 그림이고 현대건설기가 8%, 현대인프라코어가 6%인데 요거는 3분기 실적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반영되면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박해는요 다 실적 컨센서스 상향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나오는 거 봐야겠지만 아마 3년 평균치가 3개 업체가 모두 두 자릿수는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더 엄청난데 현대인프라코어가 3년 평균 영업이익이 23%, 현대건설기계가 30%, 두산박켓이 11%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 업체들이 보니까 주가 굉장히 가파랐을 때 PER이 한 8.7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대인프라코어 5.3배고요. 현대건설기계가 5.7배 그리고 두산박켓이 5.9배입니다. 그러니까 PER 5배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5년이면 그 회사 시가총액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기계는 원래 저평가인데 지금 수출에 대한 모멘텀, 수출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대외적인 이슈나 이런 거 그리고 여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도 굴착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고 또 굴착기 어디 쓰죠? 지금 저희 자원 개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리튬 캐야 되잖아요. 니켈 캐야 되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건설기계주가 밸류에이션도 싼데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5% 이상은 나오면 그거는 저는 또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저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사우디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을 주도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렇죠. 공장 많이 지으려면 땅도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렇죠. 땅을 일단 갈아엎어야죠. 네, 그러니까 건설기계가 확실히 최근에 흐름이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 와중에 내년에 만약에 또 트럼프 정권으로 교체가 된다 하면 그러면 더 힘을 많이 실을 것 예, 같아요. 트럼프는 워낙 또 인프라 투자를 좋아하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건설기계와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에 실적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네. 최근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오히려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다. 네네네.
이러한 좀 대표적인 주식이 있었을까요? 엔터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엔터요. 예, 엔터가 밸류에이션을 싸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밸류에이션 쉽지 않은데 일단 엔터가 9월 달까지 앨범 판 것만 몇만 장 팔린 줄 아세요? 누적으로? 8,300만 장 팔았거든요. 올해만요. 네.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8,300만 장 그냥 단순히 음반 하나에 5만 원만 계산해도 조단위예요, 진짜. 근데 사실은 가장 실적이 나쁠 거라고 우려됐던 YG 엔터나 하이브까지도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4,500억, 분기 매출 4,500억에 영업이익 600억 나오는 그림이고요. SM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 3,300억에서 3,500억에 영업이익 500억 이상 나오는 530억 이상 나오는 구조인데 SM 같은 경우가 가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분기당 500억대 영업이익을 찍는 처음 SM 입장에서도 이익의 레벨이 한 단계 완전 업그레이드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도 영업이 그래도 200억 정도 수준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JYP는 이익률이 한 30% 이상 그러니까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이죠. JYP도 보면 분기 매출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한 400억에 매출은 1,400억 정도 그림 예상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이익률에 엄청난 매출과 이익 성장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JYP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얘네 또 재미난 거는 매출 대비 이 콘텐츠나 홍보, 마케팅 홍보 비용을 아낄 땐 최대한 아끼는데 쓸 땐 최대한 쓰자거든요. 그러니까 쓸 땐 최대한 써가지고 지금 스트레이키즈 정규 앨범이 지금 2분기에 520만 2분기 한 분기에만 520만 장이 나왔어요. 역대 지금 최대 판 게 세븐틴이 780만 장인가 그런데 분기에 지금 520만 장 초과했고요. 그 다음에 공연 매출이 저는 이거 YOY인지 잘못 봤는데 QOQ로 50%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QOQ로 50% 공연 매출이 증가하면 뭐가 당연히 같이 증가하죠? 굿즈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굿즈 상품이 이게 4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아티스트 공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연속성이 너무 뚜렷한 거죠.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다 일본 정규 앨범 나오고요. 있지 미니 앨범 이거 다 하반기 스케줄입니다. 엠믹스 싱글 앨범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 진출 관련돼서 이제 막 아티스트 서구권으로 대중성 확대돼서 공연이랑 MD 매출 증가한다는 게 미국 기준으로 시장 침투율이 6%니까 저는 이거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래도 두 자릿수는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얘네도 JYP도 현지에서 걸그룹 런칭 하잖아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이미 화제성은 충분히 있고 결국은 시스템 수출한 게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로 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JYP는 일단은 뭐 아티스트 노이즈가 제일 없고 저연차랑 고연차의 간극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아티스트가 결국 이제 걸그룹하고 보이그룹인데 걸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면 지금 JYP의 제2의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이키즈가 상당히 그 BTS 2세대 중에서는 가장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그 걸그룹 중에서는 트와이스가 뭐 여전히 너무나 견조하고 있지나 엠믹스도 상당히 지금 분기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을 치면 기본적으로 있지나 엠믹스도 200만 장에서 300만 장 나오는 구조고 스트레이키즈는 아마 연간으로 치면 700만 장 이상 팔 거고 트와이스도 2, 300만 장 이상은 충분히 파는 구조고 그래서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안정성 측면은 압도적으로 JYP가 높은 거고 마진도 하이브나 SM은 20%가 안 되는데 JYP만 31% 마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상당히 숫자로 철저히 증명하는 게 뭐 JYP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이브인데 하이브도 아까 말씀드린 4,5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이제 600억 정도 가는 구간인데 하이브가 그나마 3분기가 제일 뭐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좀 구간이라고 했는데 앨범을 분기에 662만 장을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인상적인 게 BTS B 솔로 앨범이 202만 장을 팔았고요.
뉴진스 신보가 195만 장인데 뉴진스도 구보 옛날 앨범이 14만 장이 팔렸고 세븐틴은 구보만 142만 장이 팔렸어요. 지금 이 옛날 음반만 지금 156만 장이 팔렸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또 공연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랑 슈가, 그다음 르세라핌이 3분기에 있고요. 4분기에는 세븐틴하고 엔하이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걸그룹도 지금 신성, 르세라핌이랑 뉴진스가 너무 잘하는데 보이그룹도 탄탄해요. 지금 세븐틴하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연간 앨범을 300만 장에서 500만 장 이상씩 계속 팔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세븐틴하고 투바투가 4분기에 다 앨범 컴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세븐틴 지금 미니 11쯤은 전 이것도 선주문이 467만 장 나온 것도 처음 봤어요. 선주문. 아직 나오기도 전에 지금 467만 장이 선주문이 나왔고요. 얘네도 지금 하이브 잘하는 게 JYP가 먼저 했고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지금 기획사 그 쪼개기 하잖아요. 멀티레이블 하잖아요. 멀티레이블 체제. 근데 그 멀티레이블 중에 상당히 내년에 기대되는 데가 이 빌리프랩이라는 데요. 그 빌리프랩이 연간 앨범 판매량이 최소 450만 장에서 550만 장 예상하니까 그럼 이익이 얼마 꽂히는 구조냐면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꽂히는 구조예요. 빌리프랩이 내는 영업이익만. 근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 다음에 르세라핌, 뉴진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엔하이픈 이런 데가 모두 지금 북미하고 아시아에서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하이브는 실적 우려보다는 서구 음악 시장 북미권에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펀더멘탈 개선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하이브 아메리카가 지금 이 B도 그렇고요. 전국도 그렇고 하이브 아메리카에서 그 걸출한 앤드류 워시란 프로듀서가 직접 B나 그 전국 앨범 바로 솔로 앨범에 참여해서 앨범 만들자마자 그냥 바로 핫백에 그냥 1등 찍고 막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는 막 성장의 초입 국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가 분기 앨범 판매량은 1등이에요. 지금 900만 장씩 팔아요. 근데 얘네 되게 특이한 게 라이즈라고 신규 그룹 나온 게 있거든요. 네네. 얘네 나오자마자 108만 장 앨범. 신규로 나오자마자. 그래서 사실은 SM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주가도 최근에 제일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SM도 지금 회사를 완전 황골 탈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SM 3.0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5개의 제작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아티스트마다 분기별로 계속 쪼개가지고 비용 통제도 하고 공백 없이 컴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NCT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에스파, 라이즈가 신규로 결합됐고 레드벨벳 여전히 견조하고 그래서 사실 SM이 북미에서 너무 약하다. 원래 일본하고 동남아시아에 꽉 잡고 있었는데 북미가 너무 약하다는 걸 SM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SM 3.0 이 5개 제작 센터 만들어 가지고 하이브나 JYP처럼 서구권을 공략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YG가 있는데 YG는 베이비몬스터가 원래 9월 달에 데뷔할 줄 알았는데 11월 달로 또 지연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심지어 어제는 이제 뭐 그 누구죠? 빅뱅의 GD도 계약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지금 잘하고 있는 블랙핑크의 3명 일단 나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YG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SM이나 하이브나 JYP는 훨씬 더 반사적으로 견조한 수혜를 얻지 않을까 보고 있고 YG 같은 경우는 쉽진 않겠다. 근데 베이비몬스터가 블랙핑크급으로 성장할지는 그건 또 지켜봐야 되고 YG 같은 경우는 트레저가 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급의 파급 효과는 안 돼요. 그래서 엔터주는 계속 이슈가 나오고 이슈가 계속 새롭고 그걸 체크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엔터도 북미 시장을 노리고 서구권으로 가고 있다. 근데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과거처럼 특정 아티스트 때문에 계속 리스크 요인이 부과되기보다는 시스템으로 수출하는 단계고 확장성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JYP 같은 거는 디어유,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위버스가 있잖아요. 그 위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힐 줄 알았는데 그게 연기된 거였어. 내년 상반기엔 잡힐 거고 하이브는 진짜 대단한 게 팬클럽이 창출하는 매출도 이제 1000억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팬덤인 거고 그게 글로벌 팬덤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에서는 조금
한 발 비껴져 있는 게 엔터주가 아닌가. 근데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니까 여지없이 주가가 상승돼 항상 조정이 있다. 그래서 엔터주는 조정은 받았지만 펀더멘탈은 굳건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유독 또 바쁘셨다고요. 어떤 뭐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뭔가요?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최근에 폭풍 성장한 거는 절대 제 혼자 힘이 아니고 저를 도와주는 팀원분들이 있었고 저를 도와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한테 어떻게 보면 회사가 뭐 이게 약간 전무후무한 경우로 3개월 이상을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거에 뭐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해서 회사가 강의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고 바로 써먹는 10대 기업 분석 스터디.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7대 성장 산업 10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의 근데 사실 기존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네네. 워낙 좋은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총 집합체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유료 강의를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 유튜브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당연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 거고요. 강의의 목적은 아무래도 유튜브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뭐 대표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는 계속 좀 시의성 있는 부분을 다뤄야 된다. 그때 이슈나 그거 관련된 그 기업들을 다뤄야 된다는 부담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투자를 굉장히 의존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기업이 만드니까 그 기업을 냉정하게 좀 분석하고 그 어떤 기업이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그 본질적인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분석하는 거에 강점이 있으니까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자.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러면 그거는 비싼 거야 싼 거야 결국 적정 밸류잖아요. 그래서 적정 밸류도 뭐 한 관련된 팁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기업 분석이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유튜브하고 철저하게 차별점은 유튜브는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 이 강의는 정말 독자적으로 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혼자 독립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혼자 기업을 분석하고 혼자 밸류에이션을 해봐서 유튜브를 보고 판단하는 거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낮추는 거에 저는 목적을 뒀고요. 결국은 아주 원론적인 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원론적인 내용에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실전적인 부분도 다뤄서 강의를 들으시면 직접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데 상당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이 그간의 노하우를 좀 다 담아 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도 되게 기대가 됐는데 사실 저희 그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미 네.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진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사실은 최근에 주가 상황이 2차 전지는 더 안 좋은 상황은 맞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전쟁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뭐 금리를 어떤 분은 이제 월가에 계신 분은 뭐 7%까지 올린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있을 때는 좀 조심하시는 건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조심하는 구간으로 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365일 매일 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치면 내가 진짜 때리기 좋은 공만 있을 때 치면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할 때는 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시장이 안정화되는 확인하는 국면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냐? 영혼과 시간을 갈아 넣어서 기업을 분석하고
관련된 이슈를 찾아보고 실적을 체크하고 이런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부지런히 열심히 요럴 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럴 때 투자 실력이나 투자 기반을 다지시는 구간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거 관련돼서는 뭐 부자TV 이수민 대표님 너무 잘 해주시니까 그거 하시고 그래도 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면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이나 이 강의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제가 이 주식을 업으로 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주식 하시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너무 재밌고요. 주식 하시다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이 대화의 그 질도 올라갑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관련 기업을 같이 공부하고 이런 토론하면서 엄청나게 내 투자 실력도 올라가고 대화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엄청 좋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하루하루 이 숫자나 가격의 흐름에 그 일회일비 하지 마시고 정말 평생 끌고 갈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비중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멘탈 관리 좀 꼭 굳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다린 시간은 충분히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셨다면 분명히 보상 받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렇게 이 부자TV 구독자분들의 경제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가는데 저도 이수민 대표님한테 뭐 조금이나마 계속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또 저희 김지윤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번에 좀 특별히 처음으로 런칭하는 강의 이 패키지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대표님과 또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모두 최종 목적지인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를 꼭 저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실전 투자에 아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겠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제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